저는 아틀라시안 가용 확장성 확보랑 싱글 사이온 클라우드 중급 발표를 하게 된 김세환 과장입니다. 일단 저를 소개하자면 파이썬을 사랑하는 자바 개발자입니다. 저는 개발자 출신이고 첫 회사는 SI 회사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SI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SI 회사에서 개발 환경 구축부터 소프트웨어 배포, 서비스 오픈, 유지보수 업무까지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신입사원 생활을 하다가 스타트업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인인 어느 분께서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저에게 러브콜이 들어와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과감하게 와이프의 승낙을 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때로는 스타트업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급도 좀 밀리고 좀 적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와이프가 좀 이해를 해줘서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인원이 작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부터 또 회계, 개발까지 마케팅 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회사에서 다니다가 조금 돈 많은 스타트업에서 또 러브콜이 들어와서 이커머스 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개발팀장 조금만 소규모지만 개발팀장을 맡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라랑 컴플런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지라랑 컴플런스 진행을 했고, 그리고 개발팀이 작다 보니까 운영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브옵스를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리고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저희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C레벨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애자일 반복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복론을 최적화된 툴이 지라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우리 지식을 남길 수 있는 게 컴플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라 컴플런스를 쓰다가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이 지라 컴플런스를 많은 개발자나 아니면 사업 분야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오픈소스 컨설팅을 만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아틀라시안 도구를 통해서 일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왜 써야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처음에 그 사내 조직이 작을 때는 사용자 관리가 참 쉽습니다. 저 같은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으면 거의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멤버라고 부릅니다. 거의 형, 동생 그 이상으로 친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그리고 어떤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어떤 서비스가 오픈됐을 때 회원 가입자 수가 처음부터 폭발적이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때는 사용자 관리에 대한 니즈가 적습니다. 그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관리될지 점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 조직이 사업이 잘 됨에 따라서 조직 구조도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팀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팀이 2개가 나뉘고 3개가 되고 그 위에 팀이 생기고 권한과 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오픈이 되고 이제 회원 수가 100만 명, 1000만 명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회원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것부터 이제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는 단순하게 셀렉트해서 회원 정보를 딱 가져올 수 있다면 1000만 명 글로벌 회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셜로 가져오거나 이제 사용자를 가져오는 방식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보면 요즘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당 DB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로직, 사용자 관리 모든 부분이 한 컨테이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관리가 좀 폐쇄적이 되고 이 사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께서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는 사용자 중앙 관리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윈도우즈 폴더 공유나 어떤 윈도우즈 로그인, 윈도우즈만을 위한 그런 사용자 관리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윈도우즈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OS 의존성이 생기고요. 가끔 이런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죠, 블루스크린을. 그래서 블루스크린을 봤을 때 우리가 저장된 지식들이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복구를 할 비용이나 그런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가 당장 내일 부팅되는 안정성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윈도우즈의 안정성은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조직이 항상 복잡해지고 계속 복잡해지겠죠. 사업이 잘 됨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발력이 있다면요. 아니면 외주를 줘서라도. 하지만 사용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인사관리 시스템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공통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발 환경부터 테스트 환경, 배포 환경 모두 하고 뭐 사용자 권한 관리 이쪽을 많이 도와주곤 했는데요. 조직의 권한을 위임하고 상속하고 그 권한을 관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 포인트도 많이 늘어나고요. 유지 보수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현해도 그 조직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지 다른 조직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자 관리를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폴더 공유는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를 하고 뭐 우리처럼 뭐 웹에서 이용하는 사스 서비스는 구글 앱으로 구글 계정으로 통합을 하고 뭐 어느 팀에서는 오픈엘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오픈 아이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사용자 아이디는 흩어지게 됩니다. 사용자 정보랑. 그러면 로그인하는 사용자도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가 어렵고요. 그럼 관리하시는 분도 사용자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크라우드가 나왔습니다. 크라우드는 기존에 있는 사용자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크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묶어서 싱글 사인온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든 구글 앱스에 있든 내 사용자 계정이 있으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지라, 컴플런스, 아틀란시안 제품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 많은 REST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REST API로 그 기존에 통합되어 있던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REST API로 보고서를 받거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를 느슨하지만 강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REST API에서 크라우드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에 연결된 다른 사용자 관리 시스템을 리포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사용자 추가, 사용자 제거, 그룹 이동, 그룹 생성 모든 기능을 REST API로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REST API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REST API가 그만큼 강점이고 그만큼 쉽게 사용하기에 도움이 되고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크라우드를 이 그림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조회 서비스에서 사용자 조회를 하고 사용자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회 내역이나 아니면은 조회 관련된 정보를 크라우드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구매에서 또 이 사용자가 정말 인증된 사용자인지 REST API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REST API를 확인하는 로직은 물품 조회 서비스에도 있어야 되고 구매 서비스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서비스별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그 스케일 아웃, 물품 조회에만 트래픽이 몰리면 물품 조회만 스케일 아웃 하시면 되고요. 구매 시즌에서 구매가 트래픽이 몰리면 구매만 스케일 아웃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어느 서버에 문제가 생기든지 장애 대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이 서비스를 담당해서 데브옵스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크라우드가 문제가 이중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단일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중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에는 중요한 것들이 다 두 개씩 있습니다. 눈도 두 개 있고요. 콧구멍도 두 개 있고, 귓구멍, 뭐 중요한 것들이 두 개씩 있는데, 뭐 아키텍처상 뇌랑 심장은 하나씩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도 그만큼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아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내놨는데요. 물론 이 데이터 센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최상단에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각 노드, 각 클라우드에게 부하 분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각 노드들은 데이터베이스와 쉐어드 파일 시스템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가 한쪽에서 장애가 일어나도 한쪽에서 정상 작동을 하고, 두 개일 때는 하나만 죽으면 하나가 작동을 하겠지만, 뭐 3개, 4개일 때는 하나가 죽어도 3개, 2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틀라시아는 정말 중요한 제품들을 먼저 데이터 센터로 내놨는데요. 이거를 데이터 센터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뭐 지라, 클라우드, 빅버켓, 힙챗, 컴플런스, 지라 서비스 데스크가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서비스 데스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서비스 데스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을 저는 ALM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는 뭐가 좋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무중단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산 처리를 해서 좀 사용자들에게 빠른 속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컴플런스의 사용 부하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플런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컴플런스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컴플런스의 특징이 컴플런스를 쓰면 쓸수록 첨부 파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뭐 엑셀 파일도 올리고 PPT도 올리고 다양한 파일들을 올립니다. 스토리지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절대 지우질 않죠. 어디 쓸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컴플런스 내부에서는 그 파일을 인덱싱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은 증가하고 인덱싱 속도도 그와 함께 따라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인덱싱을 할 때 컴플런스도 가끔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를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는 무중단으로 복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인덱싱입니다. 컴플런스는 검색 기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부터 특정 단어, 특정 라벨링, 특정 페이지, 특정 사용자 모든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선 인덱싱이 필요하고 파일을 계속 읽어서 수집하고 정제화 시킵니다. 그래서 컴플런스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보시면 최상단에 로드 밸런스가 있고 각 노드별로 컴플런스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쉐어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쉐어드 파일 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지금 아까 모습을 보면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랑 아키텍처가 비슷한데요. 지금 아틀라시안이 이 아키텍처대로 모든 제품군을 데이터 센터로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데모 환경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데모 환경을 좀 설명드리면, 저는 개인 PC에서 맥이든 윈도우든 상관없습니다. 버추얼박스를 깔고 베이거런트를 깔았습니다. 버추얼박스는 이제 오라클 오픈소스로 VM웨어랑 동일한 기능을 하고요. 개인 PC에 VM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베이거런트는 그런 VM을 올리는 걸 자동화를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 위에 노드를 4개를 띄웠고요. 이 노드들은 컴플런스 서버 한 대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 하나, 웹서버의 파일 시스템도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DB 서버 하나, 이렇게 데모 환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동화를 하게 된 이유는 컨플런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장점이 서버를 다이나믹하게 추가하고 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이터 센터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서버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사람 손이 많이 타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가장 안 타게 프로비저닝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데모 환경을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생성을 하는데요. 항상 인프라는 생성할 때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와스, 웹 이렇게 생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베이거런트나 뭐 그런 명령어를 OS 종속적이지 않게 파이썬으로 한번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나 뭐 맥이나 상관없이 파이썬만 깔려 있다면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먼저 생성을 하고요. 동시에 웹서버를 생성을 합니다. 좀 데모 환경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로그에 서버 OS 설치부터 합니다. OS 설치부터 자동으로 웹서버가 뜨고 DB 서버가 MySQL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를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다운받고요. OS 설치부터 패키지 설치, 뭐 DB 설치, 스키마 생성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노드를 이제 실행시켰는데요. 첫 번째 노드가 뜨면 컴플런스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덕션 인스톨러로 하고요. 그리고 컴플러스 처음 시작할 때 컴플러스 퀘스천이랑 팀 캘린더를 같이 설치할 거냐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개인이 사용할 때는 테스트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마이아틀라시안을 먼저 가입하시면 바로 마이아틀라시안닷컴으로 갔다가 키를 발급받게 됩니다. 네, 키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키가 삽입이 되고요. 그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클러스터링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네임은 뭐 알맞게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쉐어드 홈 패스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컴플러스는 각 노드별로 파일 시스템을 하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가 하는 작업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어느 서버가 죽던 간에 그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 밑에 쉐어드 홈이라는 경로를 마운트 시켜놨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멀티캐스트랑 TCP/IP랑 AWS 환경이 있는데요. 멀티캐스트는 멀티캐스트가 되는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멀티캐스트는 편한 게 이제 특정 멤버 IP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버가 붙고 떨어지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TCP/IP는 IP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멀티캐스트가 안 되는 환경에서 각 멤버들의 IP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시안에서 권고하는 거는 물리적인 서버도 최대한 가깝게 두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 AWS 환경은 AWS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기 때문에 AWS를 환경을 선택을 하면 그에 맞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멤버 IP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노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멤버 IP를 본인만 적습니다. 근데 노드 2번부터는 멤버 IP를 노드 1번도 적어줘야 되고요. 본인을 적어줘야 되고, 멤버 3번은 1, 2번을 적어주고 본인을 적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노드 1번에 멤버 2, 3이 없더라도 2번이 자기가 1번이 멤버라고 하면 1번도 그래 2번도 내 멤버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멤버 IP에 본인 IP를 적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합니다. 저는 사전에 MySQL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MySQL을 연결을 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MySQL 드라이버가 없어요. 근데 저희 프로비저닝 스크립트에 드라이버까지 다 복사해서 특정 라이브러리에 다 넣어놨습니다. 네, JDBC로 연결을 하고요. 서버 주소는 110번에 스키마도 미리 위키로 다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항상 위키 스키마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처음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스페이스를 이그젠플 스페이스를 넣을 거냐 아니면 empty 스페이스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 클러스터링을 확인하기 때문에 empty 스페이스로 갑니다. 그리고 방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유저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처음에 물어봐요. 사용자 관리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컴플런스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아니면 지라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라는 컴플런스 걸 땡겨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라가 더 형이죠. 먼저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드민 계정을 생성을 합니다. 이 어드민 계정은 생성할 때 좀 주의 깊게, 패스워드 까먹으면 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드민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 시스템 정보에 가면 좌측 최하단에 클러스터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메뉴를 확인을 하면 지금의 첫 번째 노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노드가 떴고, IP 주소랑 로드가 얼마나 걸리는지,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비저닝으로 이제 노드 2, 3, 4번을 추가할 건데요. 1번과 다르게 2번부터는 노드 1번을 복사를 해서 쉐어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그대로 서비스를 띄우면 노드가 같이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썬으로 노드 2번을 올리는 거를 또 그것도 스크립트를 해놨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멤버 IP를 입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멤버 IP도 1번 노드 IP를 설정해 놓은 거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노드 2번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OS 설치부터 처음부터 하고 노드 1번에서 2번으로 복사하고 서비스를 올리면 클러스터링 메뉴에서 2번 서버에 노드 2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3, 4번은 동일합니다. 그 멤버 IP 입력하는 부분만 다르고요. 2번, 3번, 4번은 스크립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올라오는 노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틀란시안의 또 강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노드가 아무리 추가돼도 기존의 라이센스 정책 가격이 동일합니다.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코어별로 아니면 서버 대수별로 이렇게 차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틀란시안은 사용자별로 라이센스 정책을 가져갑니다. 지금 보여드린 데모 환경은
제가 깃허브랑 빗버킷에 소스를 오픈을 해놨고요. 자유롭게 소스를 다운받아서 버처박스랑 배거런트랑 파이썬 3.7 버전을 까시면 바로 데이터 센터로 올릴 수 있고요. 그 사용 방법은 제 블로그에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제 블로그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AWS에도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플루언스나 지라가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클라우드는 리전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거는 그냥 개발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인터넷 웨더라고 부르거든요.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미국의 레이턴시가 엄청 느려집니다. 이걸 인터넷 웨더라고 부르는데 이 웨더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 컨트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서버 자원이 없을 때 AWS 서울 리전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틀라시안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모든 구성을 S3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30분에서 1시간이면 데이터 센터를 노드 4개를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서버 버전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고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밑에 각 인스턴스랑 DB도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셔서 계정을 통합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사용해서 계정 관리는 유연하고 보안은 강력하게 하시면 계정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플런스 사용하실 때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싱글 인스턴스의 서버 버전을 사용하시면 백업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가끔씩 저희가 자동 설치를 하면 자동 백업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그거를 이제 고객께서 유지보수에서 그걸 빠뜨리시면 복구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물리 서버에 똑같이 백업을 해놓으면 그 물리 서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리 서버로 백업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S3 버킷이나 다른 저장소에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로 하나로 힘들 때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도 편해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빠르게 컴플런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식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사람은 떠나도 지식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